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매우 재미있는 소설 준비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블랙 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 줄거리 낭독해드립니다. 작품 만나보실까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마요와 남자친구 겐타는 결혼식 준비로 아주 분주합니다. 오늘도 마요는 겐타와 웨딩 관련 업체에 와 있는데 마요의 휴대폰이 울려요. 시골 중학교 친구인 모모코로부터 온 전화예요. 다음 주에 있을 시골 중학교 동창회에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마요는 모모코에게 갈지 말지 망설여진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마당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마요의 아버지인 가미오 H 때문이에요. 아버지인 가미오 H는 마요의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이번 동창회도 동창들이 가미오 선생님을 모시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요는 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심히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했었는데 동창회에서도 아버지를 본다면 어색할 것 같아서 망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마요에게 친구 모모코는 괜찮다면서 시골로 내려오라고 아주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창회에는 구기미야도 온다고 말을 해줘요. 구기미야는 환뇌 라비린스라는 만화책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된 만화가였고 마야의 중학교 동기였어요. 그리고 모모코는 이번 동창회 때 16년 전 백혈병으로 죽은 친구인 스쿠미의 추모식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스쿠미는 당시 학교에서 가장 멋진 남학생이었고 리더십도 뛰어나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죽은 친구였어요. 한편 배경은 마요의 고향인 시골로 바뀝니다. 마요의 친구이자 이 동네에서 주류 도매상을 하는 하라구치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술집에 납품하는 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월요일 아침 배달을 마친 하라구치는 마요의 아버지인 가미오 선생님 댁을 방문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이 되었지만 하라구치는 가미오 선생님을 무척 존경하고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있기까지 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만날 약속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 앞에서도 전화를 다시 했지만 받지 않아서 집 문 손잡이를 살짝 밀어보는데 문이 그냥 열려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통로를 지나자 뒷마당이 나왔다. 구석에 자리한 작은 감나무도 그 앞에 놓인 식물 화분도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기묘한 것이 있었다. 뒷집과의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앞에 찌부러진 종이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마치 뭔가를 감추는 것처럼.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에 가미오 선생님답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되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숨겨진 것을 봐야 한다는 마음이 교차했다. 후자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사명감에 가까웠다. 가장 위에 있는 상자를 잡고 당기자 쌓인 상자들이 와르르 옆으로 쓰러지면서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네, 이 드러난 것은 가미오 선생님의 시신이었어요. 기겁할 정도로 놀란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도쿄에 있는 딸인 마요에게 연락이 가고 마요는 깜짝 놀라서 급히 시골로 내려옵니다. 경찰에 의하면 아버지인 가미오는 살해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비밀이라면서 어떻게 살해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물론 범인도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일단 마요는 호텔로 가서 여장을 풀고 다음날 아버지의 집에 가보기로 하는데 그날 밤 잠을 좀처럼 이룰 수가 없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장이 와서 이 동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동네 출신 유명 만화가인 구기미야의 환뇌 라비린스를 이용하여 테마공원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어서 아쉽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요는 자신의 동창인 만화가 구기미아가 이렇게나 이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놀랍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마요는 형사와 함께 살해된 아버지 집으로 가봅니다. 그곳의 서재는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어질러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6년 전 돌아가신 후에도 평소의 아버지는 아주 깔끔하게 집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것은 아마도 침입자의 소행 같습니다. 경찰은 혹시 중요한 물건이라도 없어진 것이 있냐고 묻지만 마요는 이 집에 자주 온 것도 아니라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년의 한 남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찰도 당황해서 당신 누구냐고 묻자 이 남자는 자기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서 왜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느냐고 큰 소리를 쳐요. 마요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동생인 다케시 삼촌이었어요. 마요의 도움으로 신분이 밝혀지자 경찰들은 다케시 삼촌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다케시 삼촌은 멀지 않은 곳에서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고 아버지 집 방 한 칸을 빌려서 쓰고는 있었지만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집에 2년 만에 온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이 집에 온 이유는 뭔가 불길한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왔다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들과도 아주 티격태격합니다. 결국 다케시 삼촌과 마요는 그런 후에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함께 호텔로 돌아와요. 호텔에서 삼촌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다케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자신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뒀는데 엊그제 경찰이 자신의 방에 들어온 것을 보고 뭔 일이 집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촌인 다케시는 아버지보다 12살이나 어린 동생이었고 특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술사가 된 것이에요. 그것도 꽤 유명한 마술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8년 전에 귀국해서 혼자 경영하는 조그만 술집을 차렸고 가끔 마요도 삼촌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케시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정보를 마요에게 들려주는데 그 정보는 어디서 얻었냐면은 경찰 수장인 고구레라는 경감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서 본 뒤에 얻은 정보였어요. 마요의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수건 같은 두꺼운 것으로 목이 졸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목을 졸라 죽이려면 얇은 끈 같은 것이 어울리는데 왜 두꺼운 수건 같은 것으로 목을 졸랐는지 이상하다는 말도 다케시 삼촌은 덧붙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해당했을 때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이 살해당한 날의 정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자신의 추리를 들려줍니다. 형님은 살해되기 2시간 전에 라면을 먹었어. 시간대로 봐서는 아마 저녁이었겠지. 이러한 사실로 추측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다. 토요일, 형님은 양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고 격식 있는 복장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곳을 방문했던 걸지도 모르지. 어찌됐든 볼일을 마친 형님은 라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 한편 어떤 인물이 형님이 외출한 사이에 집에 숨어들 계획을 세웠어. 몰래 뒷마당으로 침입하려 했지만 그 전에 형님에게 발각됐어. 침입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달아났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하지만 침입자는 도망치지 않고 형님의 목숨을 빼앗는 방법을 택했어. 옥신각신한 흔적이 있고 감식반의 견해는 형님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쓰러지자 뒤에서 수건 같은 걸로 목을 조른 것 같다더군. 이렇게 말하면서 다케시 삼촌은 범인 검거를 경찰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범인을 잡을 거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자 마요도 함께 돕겠다고 말하지만 다케시는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마요를 쳐다봅니다. 일단 마요와 다케시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마요의 친구인 하라구치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하라구치가 왜 마요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라구치는 코로나로 힘든 자신의 사업을 타개할 홍보 방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친구 만화가인 구기미야의 환뇌 라비린스 만화를 홍보에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기미야가 너무 유명해져서 하라구치 본인이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마요의 아버지인 가미오 선생님에게 구기미야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구기미야 옆에는 매니저로 딱 붙어 있는 고고리카라고 불리는 콧대 높은 여성이 있었어요. 매니저인데 그녀도 사실은 같은 동기 동창이었는데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구기미야에게 아무도 접근도 못하게 하고 맡고 있는 아주 여우 같은 매니저였어요. 그런데 하라구치의 이런 계획이 틀어지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이 동네 건설사 부사장으로 있는 가시왁이라는 친구도 끼어들어서 구기미야를 설득해서 만화를 이용한 한라비 하우스라는 관광 명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새치기를 한 것이에요. 어쨌든 마요와 다케시 삼촌은 하라구치를 만나고 나서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환뇌 라비린스 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케시 삼촌은 판네 라비린스라는 만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판네 라비린스는 구기미야의 첫 연재작이자 현 시점에서는 대표작이었어요. 여러 차례 휴재를 하긴 했지만 10여 년 동안 연재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인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SF이자 모험담이었고 미스터리이기도 했습니다. 휴먼 드라마 요소도 많았어요. 그 줄거리는 환경 파괴에 분노한 천재 과학자들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 현실의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환내 라비린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만화책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한편 마요와 삼촌 다케시는 아버지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조 회사와 상의하는데 다케시가 조문 온 사람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관 뚜껑을 열어두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라고도 부탁을 해요. 이에 마요는 다케시에게 왜 그런 주문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아까 그건 뭘 노린 거예요? 분양 전에 관 속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게 하자는 거요.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지. 하고 다케시는 말했다. 사람을 해친 인간이 훗날 그 상대 시신과 마주했을 때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는 어렵지. 반드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이 동영상을 이제 찍자는 그 관뚜껑을 열어놓고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근데 이 아이디어를 형사들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서도 조문객들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경찰에서는 형사들까지도 장례식장에 배치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면밀히 조문객들을 살펴보려는 의도였어요. 물론 조문객을 가장한 수사관들이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마요와 다케시 삼촌은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관에 넣을 유품을 가지러 간 것이에요. 난장판이 된 서재에서 다케시는 왜 범인이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마요가 그건 단순 강도의 범행으로 보이기 위한 위장이라고 삼촌이 전에 말했지 않느냐고 말하자 다케시는 단순 강도의 범행으로 보이게 하기에는 너무 어설프다는 말을 합니다. 어쨌든 마요는 아버지 관에 넣을 물건으로 책 한 권을 골라요. 그런데 책장을 살펴보던 다케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학생들의 졸업 문집이 기수별로 꽂혀 있는데 37기와 38기 문집이 자리가 바뀌어서 꽂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은 장례 첫날입니다. 저녁 무렵부터 사람들이 조문을 올 것이에요. 마요는 친구인 모모코에게 접수를 부탁합니다. 저녁 무렵에 마요의 중학교 동기 친구들이 조문을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키하라라는 은행원 친구가 조문을 와서 이상한 것을 마요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선생님으로부터 동창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느냐고 마요에게 물어봐요. 마요는 아버지를 최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또 접수를 받고 있는 모모코의 남편도 아버지의 제자였는데 멀리 파견 나가 있는 간사이 지방에서 와서 함께 조문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여러 명이 조문이 끝나고 다들 돌아갔는데 장례식장에서 형사들과 다케시 삼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형사들이 조문객 방명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케시는 안 된다고 하며 형사들에게 조건을 내걸어요.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휴대폰과 집 전화 사용 내역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살해당하기 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집 전화의 사용 내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형사들은 다케시의 요구에 대략 난감해하면서 상관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그 전화를 다케시가 형사의 전화를 낚아채서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요는 깜짝 놀랍니다. 다케시 삼촌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심지어 형사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다케시를 바라보던 마요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왼쪽 귀에 스마트폰을 대고 통화를 하는 다케시의 오른손에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던 것이다. 양복 안에 숨겨서 뭔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정면에 있는 마요에게는 훤히 보였다. 게다가 다케시가 귀에 대고 있는 건 삼촌 다케시의 스마트폰이었고 오른손으로 터치하고 있는 건 형사의 스마트폰이었다. 요컨대 형사에게서 스마트폰을 낚아챈 직후 일단 전화를 끊고 재빨리 자기 스마트폰으로 형사의 상관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더구나 이토록 지척에 있는데도 마요는 스마트폰을 바꿔치기 한 걸 알아채지 못했다. 형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케시 삼촌이 마술사 출신이라 이제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삼촌 다케시의 의도를 잠시 후 마요는 알게 됩니다. 마요의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울립니다. 휴대폰을 꺼내보고 마요는 깜짝 놀랍니다. 다케시 삼촌이 형사의 휴대폰으로 마요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형사의 휴대폰에 있는 어떤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통화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형사들이 명단을 안 보여주자 이런 꼼수를 사용하여 아버지와 통화한 사람들의 명단을 알아낸 것이었어요. 그 명단에 마요가 아는 인물은 아버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하라구치, 그리고 은행원 마키하라, 마요의 절친인 모모코, 그리고 스기시타라는 IT 기업을 경영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판네 라비린스 작가인 구기미야의 매니저인 고고리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케시 삼촌은 형사들에게 얻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마요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해당하던 날의 행적이었어요. 돌아가신 형님은 토요일 오후 6시 즈음에 도쿄 킹덤 호텔에 들렀던 게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통해 확인됐어. 거기에 8시까지 있었고 그 뒤에 도쿄역 부근에서 30분쯤 체류하다 신칸센을 타고 귀가했지. 도쿄역에 머문 30분 동안에는 저녁을 먹었겠지. 형님은 라멘을 먹었는데 소화 상태는 식후 2시간쯤 지났다고 하더군.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에 따르면 형님이 자택에 도착한 건 토요일 밤 11시경이니까 시간상으로는 들어맞지. 내가 추리하기로는 형님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살해됐을 거야. 예, 이 말을 들은 마요는 아버지가 도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다케시는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쿄에서 만난 사람과 마을로 함께 오지 않았음이 마을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케시는 마요에게 살해당한 형님이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님이 도쿄에 간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범인은 마요의 아버지 집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아버지를 맞닥뜨리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범인은 아버지가 도쿄에 가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날은 그 아버지의 장례식 날입니다. 이날도 여러 명이 조문을 와요. 첫 조문객은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마유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자신을 소개하는데 가미오 선생님의 제자인 스쿠미의 엄마라고 소개를 해요.
스쿠미라는 이름을 들은 마요는 깜짝 놀랍니다. 스쿠미는 중학교 시절 가장 멋지고 인기 있는 남학생이었는데 3학년 때 백혈병으로 죽은 아이였어요. 사실 스쿠미는 마요를 좋아했고 마요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병문안도 자주 갔었습니다. 스쿠미의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후에 IT 기업을 경영하는 동창인 스기시타도 조문을 왔어요. 스기시타는 선생님이 살해당하기 며칠 전에 도쿄의 호텔을 소개해 달라는 연락을 자신이 받았고 도쿄 킹덤 호텔을 자신이 선생님께 소개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동창회 준비 모임에서 친구들에게도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기시타와 헤어지고 나서 20대 중반의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 조문을 하고 갑니다. 마유는 누구인지 궁금해서 따라 나가서 어떻게 왔냐고 묻자 자신은 선생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혹시 은행원인 마키하라가 왔는지를 묻습니다. 마키하라는 어제 왔었다고 말하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그런데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이 아가씨를 따라오는데 그것을 보고 마요가 이제 놀라게 돼요. 그리고 또 환내 라비린스 만화의 저자인 구기미야와 그의 매니저 고고리카도 나타났어요.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구기미야는 유명해져서도 마찬가지였고 학창 시절에 도도했던 고고리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고고리카가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구기미야와 고고리카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집에 찾아가서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만난 이유가 주변의 동창들 여러 명이 판네 라비린스 만화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마요의 아버지인 가미오 선생님을 중간다리 역할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부탁하러 갔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마요의 동창들 여러 명이 최근에 아버지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을 했다는 중요한 정보도 친구 모모코로부터 알아냅니다. 아버지가 동창회 모임에서 있을 16년 전 백혈병으로 죽은 제자인 스쿠미 추모식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해온 이야기인데 다들 놀랄만한 이야기이고 아주 흐뭇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뉘앙스였다고 모모코가 말해줘요. 그리고 또 경찰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다케시 삼촌이 알아내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 전화 자동응답기에 젊은 여성이 남긴 음성 메시지였는데 이 여성의 아버지 은행 계좌에 대해서 가미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가미오 선생님의 음성 메시지로 자신의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는 내용이었다는 건데 다케시는 이 음성을 남긴 여성은 장례식 때 와서 마요의 은행원 친구인 마키하라를 찾았다는 마요 아버지의 제자인 젊은 여성일 것이라고 추리하고 아마도 무슨 돈 문제 때문에 선생님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있는 마요에게 형사 한 명이 전화를 해서 호텔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삼촌 다케시는 도청기를 마요에게 주면서 가방에다 넣어두라고 말해요. 카페에서 형사 두 사람은 마요에게 혹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냐고 물어보자 마요는 10년 전에 끊었다고 말하자 형사는 예전에 혹시 피우실 때 라이터를 어떤 종류를 사용했냐고도 물어보지만 마요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마요에게 중학교 동창 친구들에 대해서도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해요. 마요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친한 사이고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대로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형사들과 만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 다케시 삼촌이 마요의 가방에 들어있던 도청기에 녹음된 마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사들이 나눈 대화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가 살해되기 4일 전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을 형사들이 주고받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다케시 삼촌은 형사들의 대화까지 불법 도청을 하는 등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다음날 형사들은 마요와 다케시 삼촌과 다시 호텔 앞 카페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다케시가 갑자기 형사들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라이터를 꺼내는데 기름 라이터예요. 하지만 라이터 기름이 다 있는지 불이 붙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본 형사들은 기름 라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케시에게 아주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다케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그 정보는 가미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던 젊은 여성을 다케시가 탐문 조사한 결과였어요. 그 여성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는데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이 은행 계좌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왜냐하면 마요의 친구인 은행원인 마키하라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마요와 다케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다케시는 서재에 꽂혀 있는 학생들의 졸업 문집 중에서 마요가 졸업한 기수인 42기 문집을 찾아서 가방에 넣습니다. 졸업 문집은 학생들이 쓴 수필 등을 졸업할 때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케시가 갑자기 마요를 부릅니다. 다케시가 잠깐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책장에서 다른 파일을 꺼내고 있었다. 마요는 앞으로 걸어가 파일의 표지를 보았다. 제37기 졸업문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37기 졸업문집은 왜요? 마요의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케시는 매서운 표정으로 파일을 넘겼다. 이내 동작을 멈추더니 씩 웃었다. 역시 그렇군. 내가 생각한 대로야. 무슨 소리예요? 나도 알려줘요. 다케시는 파일을 탁 덮더니 마요를 보았다. 어느샌가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져 있었다. 두 눈에 심각한 기운이 어른거렸다. 곤란하게 됐어. 개인적으로 이런 귀찮은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진상을 파악하려면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아, 무슨 소리냐니까요. 그만 좀 뜸들이고 이제 말 좀 해줘요. 다케시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부탁이 있다. 나한테요? 뭔데요? 조금 귀찮은 일이야. 안 내키면 거절해도 된다. 네가 거절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 이런 어떤 그 다케시의 부탁을 받고 다음날 마요는 절친인 모모코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모코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살해되던 날 도쿄에 가서 만난 사람은 모모코 너의 남편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마요의 삼촌인 다케시는 37기 졸업 문집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마요로부터 들은 모모코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요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을 도쿄에서 만나게 된 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모모코의 남편은 모모코의 중학교 5년 선배였는데 부모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서 아주 힘들게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마요의 아버지인 가미오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과 도움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모코와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길어지자 사사건건 모모코의 집안 살림에 대해 트집을 잡았어요. 결국 모모코가 폭발하고 부부싸움 끝에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요의 아버지인 가미오 선생님이 제자였던 모모코의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도쿄로 가서 만났던 것이에요. 결국 마요의 아버지가 살해되던 날 도쿄의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마요의 아버지가 살해된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마요는 중학생 시절에 아주 멋진 남학생이었지만 백혈병으로 3학년 때 죽은 스쿠무의 어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어머니에게 스쿠미가 중학생 시절에 썼던 장문을 혹시 보관하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50페이지 정도의 스쿠미가 중학생 시절에 썼던 장문을 가져다 줍니다. 모두 원본이었어요.
마유는 혹시 스쿠미가 쓴 장문의 복사본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그것은 없었어요. 삼촌 다케시는 원본도 중요하지만 복사본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집을 방문해서 스쿠미의 장문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다케시 삼촌이 하라고 시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스쿠미의 어머니가 사실 스쿠미는 노트북 컴퓨터로도 장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스쿠미가 죽기 전에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다고 말을 해요. 이에 마요는 다케시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서 노트북 이야기를 하는데 다케시 삼촌이 꼭 그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노트북과 장문 원본 둘 다 가지고 다케시에게로 돌아가요. 다케시는 노트북에 담겨 있는 스쿠미의 장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편 마요는 경찰에 연락해서 아버지가 살해된 시간에 마요 동창들의 알리바이를 알아냅니다. 그 중에 놀라운 것은 환뇌 라비린스의 저자인 구기미야가 매니저인 고고리카와 아버지가 돌아가실 시간에 러브 호텔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었고, 그리고 은행원 마키하라의 알리바이는 확인 못한 것 같다고 마요가 다케시 삼촌에게 말해줍니다. 마요로부터 동창들의 알리바이를 듣고 있던 다케시 삼촌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마요는 삼촌 하고 불렀다. 한참 뒤에야 다케시는 눈을 떴다. 그러더니 입가에 미소를 띠며 후후후후 하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웃었다. 그래, 그렇게 된 건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아, 뭐예요? 사람 무섭게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알려줘요. 말 안 해도 알려줄 거다. 하지만 다케시는 팔짱을 풀고 두 팔을 펼쳤다. 쇼타임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드디어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일요일 정오에 모교인 중학교에서 동창회가 열렸어요. 그곳에 모인 동창들 중에 몇 명은 다케시 삼촌의 요청으로 남아서 한 교실로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을 보고 교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돌아가신 가미오 선생님이었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창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가미오 선생님이 아니고 가미오 선생님으로 분장한 다케시 삼촌이었어요. 그런데 다케시는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미오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고 국어 수업을 하는 등의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는 만화가인 구기미야에게 어떤 글을 읽게 합니다. 그 글은 백혈병으로 죽은 스쿠미가 생전에 친구인 구기미야에 대해 쓴 장문글이었어요. 스쿠미의 어머니가 발견해서 구기미야에게 전해준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구기미야는 자리에 앉은 동창들을 보며 작게 헛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저는 친구가 몇이나 있냐고 물으면 많다고 대답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늘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제일 친하냐고 물어보면 난감합니다. 나는 친구에게 순위를 매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어 구기미야와 만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구기미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기미야를 만나고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 만화를 대하는 자세, 무엇보다 뛰어난 재능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겁니다. 구기미야와 함께 지내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예, 죽은 스쿠미가 친구인 구기미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쓴 장문이었어요. 그걸 읽고 나서 다케시 삼촌이 이제 주제를 또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은행원 마키하라와 건설사를 운영하는 가시와기에게 이 지역 개발을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며 죽은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야기를 하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지만 그 돈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케시는 앉아있는 동창들의 알리바이로 또 주의를 돌립니다. 그런데 만화가인 구기미야가 매니저인 고고리카와 러브 호텔에 가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요. 사실 고고리카는 구기미야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동창 중에 한 명이자 IT 업체를 운영하는 유부남인 스기시타와 불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기미야의 알리바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기미야가 읽었던 스쿠미의 글 말고도 스쿠미가 쓴 장문 하나가 더 다케시 삼촌에 의해 발견이 된 것이에요. 삼촌 다케시가 스쿠미의 장문 하나가 더 있다고 구기미야에게 그것을 건네자 그것을 받아본 구기미야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구기미야가 종이를 주워 펼친 순간이었다.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눈을 부릅떴다. 얼굴도 아까보다 더 실룩거렸다. 이거 봐. 역시 하나가 더 있었네. 원고지를 복사한 것 같군. 이것도 장문 같은데 나도 좀 보여주게. 다케시가 옆에서 들여다봤다. 그러자 구기미야는 도망치듯 교실 뒤로 이동했다. 이럴 리 없어. 대체 어떻게? 이럴 리가 없다라. 그 말은 분명히 버렸는데 혹은 태워버렸는데 이런 뜻인가? 다케시는 천천히 다가갔다. 장문 제목은 장래 희망.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차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못 그려서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친구 구기미야에게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구기미야도 만화가가 꿈인데 나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림을 잘 그립니다. 스쿠미는 이 장문에서 장차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밝혔어. 환경 파괴에 분노한 천재 과학자들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현실의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이지. 이 말을 들은 마요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케시가 말한 내용은 바로 환뇌 라비린스의 스토리가 아닌가. 구기미야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휙 돌아서 냅다 뛰었다. 그리고는 교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라구치가 일어났다. 하지만 쫓아갈 거 없네. 라는 다케시의 목소리에 동작을 멈췄다. 이내 복도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비명과 절규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다시 하라구치가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도 말리지 않았다. 다들 우르르 교실 밖으로 몰려나가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 있었다. 여러 남자들이 구기미야를 붙잡아 제압하고 있었다. 형사들이었다. 형사 중 한 명이 구기미야가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붙잡았다고 말해주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다케시가 미리 형사들에게 연락해서 이 교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미오 선생님을 죽인 범인이라고 붙잡으라고 준비시켰던 것이다. 구기미야는 형사들에게 붙들려갔다. 그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마요는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에 다케시의 모습은 없었다. 예, 이제 범인이 그 구기미야라고 밝혀지게 되는데 이 사건의 이제 전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16년 전에 중학생인 구기미야는 수줍고 자신감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본 인기 남학생이었던 스쿠미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제일 먼저 스쿠미에게 보여줘요. 스쿠미는 구기미야가 대단한 만화가가 될 거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렇게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예상치 못하게 스쿠미가 백혈병으로 일찍 죽게 된 것이에요. 스쿠미의 장례식이 끝난 뒤 스쿠미의 어머니가 구기미야에게 집으로 한번 오라면서 스쿠미가 죽기 전에 봉이 난 큰 봉투를 남겼는데 친구인 구기미야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구기미야는 그 봉투를 스쿠미의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열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스쿠미의 아이디어 노트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노트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들이었어요. 모두가 독창적이었고 기존 작품의 재탕처럼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판네 라비린스의 모태가 되는 스토리였어요. 즉 판네 라비린스는 구기미야의 스토리가 아닌 스쿠미의 창작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스쿠미의 스토리를 토대로 그린 판네 라비린스 만화는 대박이 났어요. 10년에 걸친 연재로 이어졌고 덕분에 구기미아는 유명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기미아는 이번 동창회 때문에 이 마을에 내려와서 가미오 선생님을 찾아갔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미오 선생님이 스쿠미의 장문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곳에는 스쿠미의 창작 노트에 적혀 있었던 판네 라비린스의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구기미아는 얼굴이 파래집니다.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가미오 선생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미오 선생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번 동창회 때 스쿠미의 추모식이 열리는데 그때 이 장문을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읽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쿠미가 죽으면서 구기미아에게 이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죽지 않았냐는 말을 덧붙여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두 사람의 우정에 관한 미담이라고 아주 흐뭇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미오 선생님으로부터 들으며 구기미아는 말문이 막힙니다. 선생님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일단 구기미아는 가미오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는 스쿠미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야기니까 제발 동창회 때 읽지 말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려서 부탁을 해요. 가미오 선생님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럼하고 약속을 해요. 호텔로 돌아온 구기미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번에는 읽지 않았어도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오면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구기미아는 가미오 선생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스쿠미의 장문을 훔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문만 없어지면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불지르면 그 장문과 함께 다른 것도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을 거라는 기발한 생각에 미칩니다. 게다가 토요일 선생님이 도쿄로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딸인 마요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날 밤은 마요의 집에서 자고 올 것이 틀림없어요. 결국 구기미아는 토요일 밤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문제의 토요일 밤, 구기미아는 라이터용 오일 깡통과 성냥, 그리고 낡은 수건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몰래 가미오 선생님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품에서 수건과 오일통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신중하게 수건을 오일에 적시고 있을 때였다.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든 순간 비명을 터뜨릴 뻔했다. 어두운 실내 사람이 서 있었다. 누구냐는 날카로운 그 목소리는 가미오 선생님의 것이었다. 구기미아는 황급히 뚜껑을 닫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일어나다 다리가 엉켜서 엎어졌다.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팔을 붙잡히고 말았다. 가미오가 마스크를 벗기려 했다. 구기미아는 무아지경으로 버둥거리며 저항했다. 그러던 와중에 가미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구기미아는 그 위로 올라탔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집어서 가미오의 목에 감은 뒤 혼신의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미오는 축 늘어져 있었다.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구기미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가미오 선생을 내려다봤다. 얼굴을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큰일을 저질렀다. 사람을 죽였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가미오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집을 비운 틈을 노렸다. 그 장문만 태워버리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가미오를 죽였다. 지금 생각해야 하는 건 자신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다. 암흑 속에서 구기미아는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쥐어짰다. 예. 소설이 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네. 끝나는 건 아니고 뒤에 조금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네. 얘기는 아니고 큰 음. 줄기를 이제 이렇게 제가 끝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네. 끝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가미오 선생을 죽인 인물이 환네 라비린스의 만화가 구기미아였다는 거고, 그렇죠. 구기미아는 스쿠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걸 가미오 선생이 동창회 때 밝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렇죠. 그런 이제 사건인 큰 거죠. 이제 줄기가 이제
이제 이거였고요. 네. 그 이외의 여러 동창들 이야기나 뭐 이런 거는 음, 뭐라 그럴까 이제 떡밥이었던 거죠. 네. 직접적인 지금 관련이 없는. 시간이 26분이 넘어갔거든요. 예, 기네요. 네, 그럼 거의 한 방송 시간만도 거의 50분 가까운 것을 이걸 글로 다 쓰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건 저는 이 프로그램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예, 한 가지 단점은 예. 이 신간이 나올 때 내가 먼저 읽지 않으면 아, 이게 읽지 않은 책을 이렇게 스포일러 버전까지 방송을 해야 된다는 정말 사실은 큰 단점인데 네, 큰일이에요. 몹시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맞습니다. 몇 년에 잊어버릴 때쯤 또 읽어야 되겠죠. 네. 네. 블랙 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스포일러 버전으로 오늘 완결편 함께 했습니다. 다음 네. 시간 작품은 아직 준비를 예, 아직 정해지지 안 하신 않았습니다. 거죠. 예. 예. 여기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깜짝 쇼로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예. 작품이 소개가 될지 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교수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